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법대, 헌법과 또 행정법 교수를 역임했던 지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재직하고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무료 행정법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번째 시간, 우리 한국의 통치행위 개념과 통치행위의 실전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진 교재는 김영남의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한국에서의 통치행위 인정 여부.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제가 14년간 행정안전부 고시 출제과에 촉탁을 받아서 실제로 국가고시센터에 합숙하고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약 2주간 합숙을 하고요. 9급 공무원 출제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합숙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합숙해서 출제까지 했었던 제 경험을 경험을 좀 프레시하게 담아서 이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실제 수험가에서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안 믿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게 학설 대립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도 학자들의 그 학설 대립 이것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약 15년 전부터 15년에서 한 10년 전부터는 국가고시 문제가 학설은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기습적으로 어떤 국내 학자들의 이 학설 대립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설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학설이 이제 긍정설이 되겠죠. 자, 긍정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대권 행위설이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학설을 좀 빌려온 것 같아요. 영국의 영국의 학설, 영국의 학설을 이제 은사설이다. 국왕의 은혜로운 행위다 해서 은사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권 행위설이다라는 이 용어는 우리 한국에서도 잠깐 논의는 됩니다만은 이것은 입헌 군주국인 영국이나 일본의 특유한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권 행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학설이 있다는 정도 소개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권력 분립설이다. 여기서 이제 사실 설득력이 좀 있어지는 첫 번째 학설이 이제 이 권력 분립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달리 아주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국가 활동의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행정법에서는 형성작용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성작용으로서의 행정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학 교수입니다만은 행정부 공무원분들을 존경하고요. 또 행정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용들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작용이 많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권력분립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좀 고유한 그러한 특별한 행위가 바로 통치행위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법원의 재판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 왜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권력 분립이 서로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크 앤 밸런스 원리에 의해서 서로 상호 존중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행위인 통치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런 학설이 권력 분립설이 되겠죠. 그러나 이 학설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학설을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실 때는 꼭 그 학설의 단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학설의 단점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그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행위가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거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특별한 권한이 있는 행위가 통치행위가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 아니고 뭐예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특별한 권한 행위가 통치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력분립설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유재량행위설이다.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딱 맞닥뜨리고 항상 국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컨택하는 부서는 어딜까요? 국회일까요? 대법원일까요? 아니면 행정부일까요? 행정부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재량을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iscretion 재량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재량을 가장 많이 발휘해야 되고 재량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 분명히 국가 원수이면서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한 기관이라고 해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되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행정청의 입장에서 자기가 걸어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걸어다니는 한 개인이지만은 한 국가기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사람, 그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는 자유재량이 있다. 고로 사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 법원에서 함부로 불러다가 재판할 수 없다. 뭐 이런 학설이 자유재량행위설이 되는데요. 이 학설의 또 단점도 이건 방금 제가 한 말은 굉장히 오래된 적폐, 그죠?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적폐들, 그죠? 그래서 그 적폐의 온상이 되었던 그러한 이론이 바로 이런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가 있다. 자유재량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대행정법은 이런 행정부 내에 어떠한 재량 행위도 일단은 뭐예요? 법원의 재판의 대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학설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재량행위설의 단점은 뭡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현대행정법에서는 어떠한 자유재량행위도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재량행위설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법자재설입니다. 사법자재설. 이 사법자재설이 통설이라고 해서요. 10명의 법학자 중에 8명 이상 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면 이를 다 통한다고 해서 통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설이 바로 이 사법자재설이 되겠습니다. 사법자재설은 결국 사법부가 법원이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는 우리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각급 법원들은 어떤 대통령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일단은 원칙은 뭐예요? 법원의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법심사를 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에서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정도는 존중해 줘야만 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법부가 요 정도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법부 중심의 어차피 법원의 재판은 사법부가 주관하는 게 법원의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관련 문제는 사법부가 이 통치행위는 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제설이 사법 자제설이 바로 10명의 학자 중에 몇 명이요? 8명 이상의 학자가 찬성하는 통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성설, 즉 통치행위는 완전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은 특별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통령님이 행하시는 옛날 표현으로 대통령 각하가 행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벌써 아부하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독자성설이. 그래서 이건 구시대적인 또 학설이 되겠죠. 이거는 공부하기를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긴 하지만은 또 뭡니까? 이중적 성격을 지니죠. 행정부의 엄연한 수반입니다. 행정부 소속이죠. 근데 대통령을 행정부에 해당되지 않는 독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설입니다. 부정설도 사실 이것은 현실 좀 도피적인 학설이다 그래요. 부정설은. 왜냐하면 겉으로만 들으면 참 좋은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나 정치행위 이야기를 요즘 세상에 이 민주화된 세상에 왜 꺼내느냐. 대통령의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그걸 우리 민족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전 세계에 우리는 알려줬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또 이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역사가들이 기록하겠죠. 자, 하여튼 간에 정말로 이론적으로 환상적으로 이론보다는 환상적인 이야기죠. 어떠한 대통령의 특권도 그러면 대통령의 사면권도 다 부정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다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라는 게 부정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학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례의 태도. 첫 번째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보면요. 93 헌마 186 네이버나 뭐 이렇게 현재 결정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헌법재판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인터넷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93 헌마 18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주 훌륭한 결정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은요. 2004년 3월 26일 날 판결에 2003도 7878, 2003도 7878 판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란 말은 위법 여부를 그 말입니다.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말아야 될지의 대통령의 판단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예, 그런 판결이죠. 또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판결인데 대법원의 1997년 4월 17일 96도 3376 판결입니다. 96도 3376 판결. 대법원은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때의 그 비상계엄 선포 그런 관련됐던 그런 판결이죠.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아주 멋있는 대법원이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옛날에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돼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무조건 전부 다 통치행위에 해당되어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97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예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적폐의 온상이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행하던 계엄령이 선포되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이 비상계엄 선포 이 문제가 이제는 뭐예요? 대법원의 97년 판결 이후로는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된 아주 어떻게 보면 초민주화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교재 17페이지에 보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통치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 대통령의 외교 군사, 사면권, 또 긴급명령권, 그 다음에 영전의 수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의 임면권,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 그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계엄을, 아까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을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계엄령을 선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대통령의 권한은 통치행위 개념에 들어간다고는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고요.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 권한 행위인 통치 행위다는 거죠. 자,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건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다. 대법원이.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대법원은 심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통치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로 부정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문제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가 죄송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통치행위가 맞고요. 방금 제가 한 말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다가 불법적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이런 것은 불법이 조금 더 위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뭡니까?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법한 건지의 여부도 이제는 뭐예요? 통치행위가 아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법한 건지의 여부를 따지는 그런 문제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료 화면으로 제가 문제은행 행정안전부의 문제은행에 직접 집어넣었던 통치행위의 실제 문제를 다음 화면으로 옮겨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은 지금은 한 20분짜리 강의고요.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추가되는 통치행위 실전 문제를 또 다 같이 그때는 제 얼굴이 아니고 제 목소리만 나오고요. 이 문제은행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말고 제가 행정법 문제은행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 자료를 보면서 같이 통치행위의 실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